안녕하세요. 성학개미구조대 배진범. 강종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엔비디아 조금 우울한 얘기 좀 하셨잖아요. 네네네. 좀 밝은 얘기를 했으면 싶습니다. 정수님이 봤을 때 항상 뭐 최근에 2분기 실적이나 뭐 전망을 봤을 때 이 기업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기업이 있나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죠. 과거에는 뭐 테슬라였더라면 네. 지금 다 애플로 관심이 쏠리고 있잖아요. 네. 당연하게 저는 애플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고, 네. 애플이 갖고 있는 장점들, 그리고 애플이 흔히 말하는 제2의 아이폰 모멘트를 준비하고 있다. 아이폰 모멘트라는 건 뭐 여러분 아시는 2007년이었죠. 2007년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거든요. 저기 무슨 매스 마켓을 만들어. 지금 피처폰으로도 충분한데 저렇게 고가품을 갖다가, 그리고 당시에 3G 망해서, 저도 기억나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었을 텐데 그 한 명이, 친구가 한 명 아이폰을 산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탁 보면서 나는 지도가 돼 딱 보여주길래 제가 터치를 하니까 막 손을 막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터치를 한번 했더니 다음 장면 만드는데 5초 6초 막 걸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데이터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네. 와이파이 있는데 아니었으고는 인터넷 쓰지도 않았던 시대.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니치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 쓰는 시장이라 했지만, 삼성전자가 뒤쫓아오고 전 세계 모든 생산자들, 통신사들이 쓰면서 이제는 스마트폰 없는 시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만큼 큰 대형 매스 마켓. 그래서 뭐 문샷이라고도 할 수 있고 빅샷이라도 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아이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아이폰, 넥스트 아이폰 모멘트가 무엇일까? 네,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전기차인가요? 전기차로 보지는 않고요. 네. 이거를 이제 저커버그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AR 글래스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해요. AR 쪽에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AR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사실은 메타버스의 그 대표적인 페이스북이 메타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이 VR이 잘 안 되거든요. 네. VR이 안 되는 이유가 아직 퍼포먼스가 초기 시작이라서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가장 크게는 VR이 써먹고 있는 전기예요. 전기를 많이 써먹고 있는데 그거를 받쳐줄 만한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VR 여러분 캐스트라든지 이런 거 써보시면 그 자체로도 뭐 괜찮을 수 있는데, 이거를 모바일로 잘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로 쓰면은 배터리가 금방 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유선으로 쓰다시피 해야 돼요. 네. 집에서 잠깐 쓰고 마는 무선으로 쓰더라도. 모바일 기기인데 모바일 기기가 아니네요. 그렇죠. 모바일인데 집 밖을 나가기가 어려운 모바일 기기인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AR도 마찬가지예요. AR 글래스라고 구글에서 얘기하는 거, 구글 글래스가 이번에 그 개발자 대회에서 선보였었죠. 그리고 내년부터 시판하겠다고 하고 한 3주 전부터는 테스트에 들어갔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 이제 구글이 깃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글래스 썼더니 여기 카메라 달린 거, 사실 페이스북도 레이반하고 같이 그런 거 만들었었죠. 카메라 달린 거. 이런 거 되게 어글리해 보였어요. 그렇죠. 어글리할 뿐만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생활 침해라서 우리는 그거 하면 다 그게 몰카되는 거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긱들이 생각했던 렌즈니까, 눈이니까 카메라 붙이면 어때? 뭐 요 정도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야말로 프로토타입. 네, 근데 이제 구글이 생각한 거는 자막을 여기서 여가지고 중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대화할 때, 그거를 이제 예시로 들었었는데,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대화한다든지 할 때 서로 이걸 끼고 있으면 상대방이 말하는 걸 여기서 자막 처리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웃기다고 생각해요. 이건 안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을 여기다 투영해 주는 거거든요. 스마트폰보다 퍼포먼스가 좋지가 않아요. 스마트폰하고 연결돼야만 해요. 그럼 스마트폰으로 하면 되지, 뭐 굳이 서로 뭐 안경 같은 거 쳐다보면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근데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AR 글래스의 배터리를 어느 정도로 할 거냐. 퍼포먼스를 높이자니 우선 칩이 좀 작은 게 들어가야 되고, 칩이 작은 거 들어가니까 뭐 배터리를 갈 수 있는데, 칩을 좀 더 높이면서 고성능 칩을 집어했더니 배터리 수요가 너무 큰 거예요. 트레이드오프가 확실하네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애플이다. 애플이다. 왜? 저는 M1 칩과 M2가 지금은 동일 크기에서 퍼포먼스로 높이는 쪽으로 갔잖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면서, 저는 M3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방식으로 나가서 초소형화한다. 그치, 초소형화할 가능성이 있죠. 초소형화하면서 높은 퍼포먼스가, M1 칩과 M2 칩의 가장 큰 장점은 하이 퍼포먼스가 아니라 하이 퍼포먼스를 매우 적은 로우 배터리로 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혁신이거든요. 로우 배터리. 로우 배터리는 휴대폰을 만드는, 그러니까 휴대성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M1, M2 칩은 이걸 만든다고 해서 뭐 애플의 주가가 막 뛰고 그러진 않지만, 애플의 미래 전략을 하는 데 있어서의 결정적인, 우리 식으로 하면은
독일하고 미군이 전쟁하는데 이 미군이 새로운 잠수함 버전 만든 거고 새로운 탱크하고 새로운 비행기 우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투하기 전에. 그러니까 대단히 강력한 무기 체계를 지금 애플이 M1과 M2 칩으로 좀 보여왔다. 그래서 처음에 노트북 시장인 뭐 맥북이라든지 맥북 에어라든지 또는 아이패드라든지 이제는 스마트폰으로도 가겠죠. 아이폰으로 M 칩이 쓰이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AR 글래스에 M 칩이 쓰일 때 많이 실제로 AR 글래스를 내놓을 거고 사실은 AR 글래스는 구글에서 저기 애플에서 2016년 이사회에서도 한번 테스트를 했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사회 이제 사회이사라든지 엘고 같은 사람이 이사회에 들어가 있거든요. 엘고가 막 트위터에다가 장난치고 그랬어요. 나 갔더니 AR 글래스 써봤다 막 이런 자랑하면서 거꾸로 뭐냐면 이미 오래전부터 AR 글래스를 테스트하고 있었는데 애플이 시장에 안 내놓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완벽한 퍼포먼스에 넥스트 아이폰이 될 만한 걸로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다른 기업 문화 예를 들면 구글에서 우리 새로운 휴대폰 만들 거야, 스마트폰 만들 거야, 새로운 노트북 만들 거야 하면은 개발자 데이 같은 데서 공개를 해요. 시장에서 반응도 안 합니다. 왜냐면 구글은 시장 안 될 것도 막 만들고 R&D 차원에서 긱스럽게 막 보여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 이제 구글 문화고 이것이 그 구글에서 내놓는 뭐 어떤 뭐 제품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아무도 기대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AR 글래스도 마찬가지죠. 근데 애플이 그러진 않았거든요. 애플이 지금 갑자기 우리 내년에 혹시 쓸지도 모르는 AR 글래스를 개발자에 대해서 공개했는데 시장에서 싸늘한 반응 얻으면 애플 주가는 박살납니다. 애플은 한 번 내놓을 때 그러니까 애플카가 안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소문만 있지 실제로 안 나오는 것도 애플카를 내놨는데 프로토타입이 이쁜데 여러분들 올해 판매되는 양은 500대 내년에는 1000대 뭐 이러면 애플은 기업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애플은 매스마켓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면 안 움직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쉽게 신제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신제품이 나오면 반드시 그 시장을 재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AR 글래스의 가능성을 어디서 보냐면 에어팟에서 봐요. 에어팟 여러분들 써보신 분들 특히 에어팟 2 그다음에 요즘 나오는 에어팟 프로를 써보시면 알겠지만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노이즈 캔슬링은 뭐냐면 소프트웨어로 인간이 듣는 귀에서 들을 수 있는 음파를 조정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AR을 할 때 그 A가 뭐냐면 오그멘티드 확장하는 거예요. 저희 오감을 우리가 쓰는 눈의 기능을 확장하는 거고 우리가 쓰고 있는 귀의 기능을 확장하는 거고 우리가 쓰는 육체적인 어떠한 그러니까 이 피부의 어떤 그 감촉들의 그것들을 확장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 인간의 기능을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에어팟 2라든지 프로를 썼을 때 외부의 소리를 차단해주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을 갖다가 증폭시켜주는 것 이게 놀라운 소프트웨어의 기술인 거잖아요. 그런데 안경을 썼는데 막 남의 사진 찍거나 남의 비디오 찍거나 그게 무슨 오감의 확대겠습니까? 그리고 스마트폰이 범죄 확대, 범죄 확대. 그렇죠. 경범죄 확대인 거죠. 네. 범죄 확대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고.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거를 대화할 때 그 트랜슬레이션 해주는 거. 굳이 뭐 안경 껴가지고. 그러니까 오감이 확대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실제로 이걸 꼈더니 저의 시각에 도움이 되는 것. 예를 들면 그래서 저도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거랑 소프트웨어랑 맞추면 제가 안경 렌즈를 갖다가 퍼포먼스로 칩으로 해결을 해준다든지. 네. 또는 야간 투시경 같은 거. 또는 뭐 해가 많이 비치면 조금 어둡게 해줘가지고 선글라스 기능을 해준다든지. 뭐 위험을 인지하게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즉 인간이 눈이 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능을 제곱 확대시켜 줘야 그게 AR 글래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나오면 만약에 저보러 어떨 때는 예를 들면 저도 요즘 이 난독증이 생기고 있으니까 돋보기를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나이대로 진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뭐가 되냐면 M1 칩이 어떤 가까이 있는 걸 갖다가 돋보기 기능을 해준다든지.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보통 이런 이중 그 렌즈가 들어간 거 시중에서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해요. 네, 고급 렌즈 그렇죠. 네, 고급 렌즈 그렇잖아요. 그러면 AR 글래스 뭐 50만 원이라고 해도 저 같은 경우는 사겠어요. 그러니까 즉 테크놀로지는 기술은 인간의 감각을 자연 감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로 증폭시켜 주는 거라면 지금 에어팟이 했던 것도 하나의 AR이라고 한다라면 AR 글래스는 애플이 내놓는다라면 우리의 시각에 도움이 되는 것. 에어팟 같은 경우는 청각 AR이었다면 그렇죠. 글래스는 시각 AR이다. 네, 그런 식으로 될 때 사람들이 매스마켓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사진 찍으려고 400달러짜리, 500달러짜리 글래스 쓰진 않거든요. 이걸 디스플레이로 쓰지도 않을 거고.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한 4, 500달러 처음에 할 텐데 그걸 누가 써요? 아니죠. 매스마켓으로 거는
못 갑니다. 근데 만약에 나의 시기력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어차피 그 대체재가 훨씬 그 가격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매스마켓으로 반드시 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근데 기초 체력을 M1과 M2 칩에서 흔히 말하는 시스템 온 칩에서 애플은 기초 체력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AR 글래스가 저는 빨리 나와야 2024년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때 되면 정말 넥스트 아이폰의 어떠한 모멘트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 부분이 저는 애플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사실 지금 AR 글래스 얘기가 되게 재밌긴 한데 네. 사실 국내 투자자들을 국내 시장을 움직이는 건 사실 애플카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애플카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애플카가 대표적인 노이즈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애플이 최근에 이제 미국 언론에서 나왔던 것은 애플이 지금 내놓은 출연한 특허를 분석했더니 네. 이건 애플카는 반드시 나온다라는 거예요. 저도 애플카가 나온다라는 것에서는 완전히 동의를 해요.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애플이 갖고 있는 카플레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그냥 미러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폰의 미러링밖에 안 되는 걸로 OS가 될 수가 없다. 근데 이번에 애플의 개발자 대회에서 애플의 OS가 카카 OS가 됐을 때 디스플레이를 그냥 이렇게 조금 리크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은 진짜 자동차 OS 부분에 있어서 놀라움이 있어요. 근데 자동차 OS를 만드는 부분에서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이번에 폭스바겐 회장이 사임했어요. 사임이 아니라 사실은 해고된 거죠. 해고된 이유가 뭐냐면 폭스바겐 자회사 중에 자동차 OS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무려 개발자가 6,000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000명 있는데 추가 고용을 2,000명 더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원래 시제품이 2021년 작년에 나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안 나오고 앞으로 나올 전망도 없는 거예요. 돈은 무진장 까먹고 있는데 폭스바겐 주주들 입장이나 이사회 입장에서는 너무 자동차 OS를 갖다가 너 쉽게 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자동차 OS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카는 여러분 전기차만 내놓는 게 아니에요. 애플이 정말 자동차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것은 테슬라하고 경쟁할 수 있는 전기차 몇 대 팔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 플러스 자율주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동차 OS를 탑재하려고 합니다. 애플 생태계를 더 확장하려고. 그렇죠. 그러면 자동차 OS는 스마트폰 OS보다 몇 배가 더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 시간이 걸릴 거고 폭스바겐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무려 6,000명의 개발자를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거꾸로 뭐냐면 결코 폭스바겐이나 다임러라든지 심지어는 웬만하게 리딩하고 있는 미국 그러니까 자동차 기업인 일본 자동차 기업이 절대 애플이나 구글하고 OS 만드는 거 협력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은 그냥 조립업체로 전락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스마트폰 시장에서 보셨잖아요. OS를 장악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네. 그러면 자동차 OS는 자동차 회사들마다 우선은 망할 때까지라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파트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카가 나오기 위해서 애플 OS를 탑재할 만한 파트너가 없기 때문에 하드웨어 파트너가 제로인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스스로 자동차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OS도 같이 해야 되니까 이게 쉬운 과제가 아닌데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매그넘이라는 회사하고 LG전자가 만든 이 조인트 벤처가 있어요. 네. 조인트 벤처 이름 모르지만 거기서 뭘 하냐면 소니도 지금 자동차 시장에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소니 차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 LG전자하고 매그넘이 만든 이 매그넘이라는 것은 사실 오스트리아에 있는 기업이었는데 한번 부도가 나면서 캐나다 회사가 인수해서 국적으로는 캐나다지만 위치는 다 오스트리아에 있습니다. 그 G바겐 만드는 회사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로 뭘 만드냐면 BMW의 M 시리즈, 그다음에 아우디의 S 시리즈, 그다음에 벤츠의 AMG인가요? 뭐 하여튼 이러한 특수 버전들 있잖아요. 이러한 고 하이 퍼포먼스 자동차를 만드는 곳이 그러니까 위탁받아서 만드는 거죠. 이게 매그넘인데 이 매그넘하고 LG전자가 자동차 조립회사를 만들었고 여기에 소니에서 계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양산 체제를 많이 만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 애플의 아이폰을 만드는 회사 매그넘이 아니라 마그나. 죄송해요. 마그나하고 LG전자가 조인트 벤처를 만들고 있고 여기가 저희가 보기에는 애플하고 협력할 수 있는 애플의 애플카를 갖다가 위탁 생산할 수 있는 곳이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폭스콘이죠. 폭스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만 기업이지만 중국에 많은 공장을 갖고 있는데 폭스콘은 지금 미국에다가 자동차 공장을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폭스콘이 자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지을까요? 아니면 애플카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애플카를 만들기 위해서 폭스콘이 지금 미국 공장에서 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공장 지려면 1, 2년 걸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뭐냐면 애플카가 양산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곳곳에서 생산 기지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애플카가 올해 3월 달에 예를 들면 내년 3월 달에 공개를 해요. 짜자잔, 우리 이제 애플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9월 달부터 주문하실 수 있어요. 그러려면 전 세계 물량을 커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전기차 시장도 뭡니까? 디맨드가 서플라이보다 더 강한 시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만들수록 많이 팔리는 거기 때문에 프로덕션 캐퍼시티가 중요해요. 지금 나머지 부분이 안 되는데 유일하게 이 프로덕션 캐퍼시티를 주도하는 게 테슬라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가 계속해서 프로덕션 캐퍼시티를 높여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뭐 포드 같은 경우에 포드 F150 잘 만들었지만 양산 체계가 안 되고 리비안도 양산 체계가 안 되고 다 그런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애플이 이 문제를 왜 모르겠어요. 애플이 이 부분을 하려면은 충분히 곳곳에서 공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볼 때는 저는 세 군데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가 매그넘이라고 했나요? 마그나. 죄송해요. 마그나와 LG전자. 저 이런 실수를 하게 되면요. 앞으로 영상 찍을 때마다 매그넘이라고 그럴 거예요. 한번 머리에 외우면 마그나와 LG전자가 있는 조인트 벤처. 그 다음에 폭스콘. 저는 현대기아차하고 올해 2022년 1월 달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막 네. 계약한 거 누출해가지고 뭐 벌금 매기니 뭐 이렇게 해서 너네랑 계약 파기하니 이랬는데 많은 교훈을 현대기아차가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애플하고 재계약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기아차 정도가. 네. 그러니까 재계약을 하면서 생산 양상을 하는데 이번에는 철저하게 비밀로 가겠죠. 지난번에도 한번 엄청 주장하셨는데 예. 이게 되면은 진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떠한 애플은 근데 결코 공장을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팀쿡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팀쿡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대부분 스티브 잡스에서 팀쿡 넘어갈 때 사람들이 대단히 놀랐어요. 그 누구죠?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그 애플의 디자인 총괄하는 사람. 조나선 아이브.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목소리도 좋고 뭔가 혁신적인 이미지고 스티브 잡스의 대를 이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네. 왜 맨날 중요한 건 그 사람 이노베이션. 맞아. 이노베이션 막 이런 단어 쓰면서 뭔가 대중적으로는 디자인에 대한 감각 애플에 이걸 했는데 아무도 모르던 팀 쿡이 CEO가 됐잖아요. 근데 팀 쿡이 뭐냐면 애플에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총괄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SCM 전문가. 그러니까 완전히 뭐냐면 우리 제품의 부품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 부품 컨트롤링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중국 가가지고 매일 출장 가가지고 이 제품 잘 만들고 있는지 새로운 제품 기술들이 있어가지고 이 나사를 우리 아이폰에 집어넣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고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서플라이 체인이 얼마나 잘 만들어져야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거를 몸에 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M1 칩과 M2 칩도 본인이 직접 그 팀쿡의 명령하에서 만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기초 체력을 확실하게 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초 체력을 쌓으면 애플이 갖고 있는 지금의 그 화려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버티컬로 통합하는 시대에서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팀쿡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애플카도 그런 맥락에서 충분하게 체력을 갖추고 시장에 나왔을 때는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 등장할 거다. 근데 애플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지금 그 팀쿡이 뭐라 그랬냐면 2020년에 뭐라 그랬냐면 2030년까지 애플의 매출을 2배로 올리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매출이 많은데 2020년 기준의 매출을 애플이 2030년에 2배로 만들겠다는 게 산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7, 8%씩만 뛰면 되거든요. 매년 7, 8%씩 매년 뛴다는 거 이건 어마어마하게 뛴다는 거죠. 근데 이미 1위 사업자가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업자가 매출을 10년 안에 2배로 키우겠다? 이게 팀쿡이 뭐냐면 그때가 내가 물러날 때라 그런 거예요. 팀쿡은 그것까지 하겠다는 플랜을 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우리가 오늘 지금의 애플에서 애출의 매출을 2배로 가야 될 시그널은 무엇이고 노이즈가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애플의 우선은 갖고 있는 위험 요소를 보면 애플의 매출이 곧 줄어들 겁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뭡니까? 인앱 결제죠. 그러니까 지금 빅티켓들이 다 겪고 있는 게 규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는 PB 상품 우대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 규제받고 있고 지금 한국에서 먼저 작년에 법안이 통과됐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려고 하는 것은 구글 플레이하고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인앱 결제 강제하지 마라, 수수료 강제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이 부분을 유럽연합과 미국에서 이번에 규제가 통과되면 애플의 매출이 확 깎이는 겁니다. 이거 앉아서 버는 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게이트키핑만 하면은 사람들이 거래하면 알아서 30% 볼까 이게 여기에서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높았겠어요.
이 부분이 날아가는 거면 지금 매출 2배로 만들겠다는 회사가 엄청난 부분을 갖다 손실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거 예를 들자면은 올해부터 가능할 수 있고 내년부터는 확산될 거라고 보면 아이폰 구독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을 구독 모델로 만들겠다는 것이 애플이 갖고 있는 건데 구독 모델을 어렵게 보시지 말면 구독 모델은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인도 시장을 공략함에 있어서 삼성전자도 고민하고 있고 다들 공략하고 있는 건데요. 저가 폰으로만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저가 폰으로만 뚫을 수 없고 뭘 해야 되냐면 일종의 리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계를. 근데 우리가 사실 기계를 리스해서 우리도 쓰고 있습니다. 어디가 리스를 합니까? 통신사가 리스를 해주는 거죠. 네. 통신사가 리스를 해주고 한 달에 우리 사실은 월정액 약정을 요금해가지고 거기서 얼마씩 깎아 나가고 있는 거고 네. 사실 높은 여러분 이자율을 내고 있어요. 네. 할부 이자율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애플이 지금 자꾸 파이낸스 쪽 스타트업들을 구매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직접 애플페이라든지 이 시장도 들어가겠지만 파이낸스 팀을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고 한국에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통신사하고 갈등을 하더라도 원래 통신사가 약정 판매하던 거를 애플이 약정 판매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자 가져가겠다. 그 이자도 가져가고 그리고 판매함에 있어서의 마진율을 할 수 있는 통신사가 가져갔던 것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저가폰 살려던 사람도 리스로 땡길 수 있고. 그렇죠. 그거는 인도 시장이 먹을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이자율 요거 많지 않지만 이거라도 먹겠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악착같이 이렇게라도 갈등을 세게 하겠다라는 것은 인앱 결제에서 만들어지는 손실을 로스를 채우겠다라는 저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하겠지만 일정 정도 이 완만한 즉 올라가지 않고 스태그네이션하는 또는 이 일정 수준만 유지하는 왜 매출이 올라가도 또 매출을 갉아먹는 애플 서비스 부분에서 갉아먹는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은 2배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네. 똔똔이라는 얘기네요. 네, 똔똔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플이 갖고 있는 똔똔인 거고, 그러니까 애플이 이제 흔히 말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 네. 이것이 있었던 거고 이제 또 하나의 무기가 생기는 거죠. M1 칩과 M2 칩.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흔히 말해서 전쟁을 한다면 인천에다가 상륙을 할 거냐, 원산에다 상륙 작전을 할 것이냐 이것이 메가더가 결정했던 중요한 작전 전략인 거잖아요. 네. 노르만디에 상륙을 할 거냐, 네. 도대체 이 해안 교두부를 네. 어디다가 지금 애플이 구축할 것이냐의 가능성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이 AR 글래스가 한 축이 될 수 있는 거고 가장 애플과 너무 먼 이야기일 수가 있지만 예. 지금 당장 M1, M2 칩을 가장 상용화가 가장 간단한 부분이 어디냐 하면 AR 글래스. 그렇죠. AR 글래스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있는 에어팟의 성능 강화 이것도 강화했고 애플 워치의 성능 강화 기존에 있었던 제품에 있어서의 그 모빌리티를 강조할 수 있는 적은 배터리로 좋은 하이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애플 워치라든지 우리가 에어팟이라든지 애플 글라스에 쓸 수 있는 이 무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로 교두부 시장을 더 확대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있고 이 부분에서의 매출 증가는 당연하게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직 저는 애플 카가 나오려면 저는 팀 쿡이 퇴임하기 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030년에 이제 퇴임을 한다고 치면 물론 그 전에 몸이 아파서 그 일찍 퇴임할 수도 있지만 저는 충분히 올해 2년이니까 2025년, 2026년까지는 계속해서 루머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애플이 처음에 이제 목표로 했던 거는 아무래도 자율주행이 되는 애플카겠지만 자율주행이 2023년 전에 저는 완성될 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현재 있는 걸로 다양한 서비스가 결합된 부분 자율주행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공항 가가지고 공항 주차장에 세우고 와 뭐 정도라든지 고속도로 달리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정도의 부분적인 자율주행의 기능을 탑재한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자동차의 모든 물리적인 어떠한 피지컬한 컴포넌트를 통제할 수 있는 카 OS, 자동차 OS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 출현은 저는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내년, 내후년일 거라고 보진 않고요. 조금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되게 전략적일 수 있네요. 슈퍼 매스한 애플카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롱텀의 기간이 필요한데 네. 그 기간 동안은 M1이나 M2를 통해서 AR 시장을 매스 시장을 조금씩 더 넓혀간다.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 저는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가 서구나 아시아를 여행을 갈 때 애플 지도 구글 지도 많이 쓰잖아요. 네. 구글 지도하고 여러분 애플 지도 특히 한국에 쓰시면 뭐 이따위 지도가 이런 표서 죄송합니다. 지도가 있냐라고 지금 실망하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애플 지도를 켜보면 사람들이 놀란다 그래요. 구글 지도보다 더 좋으면 좋았지. 그러니까 지도 부분에서 거기에 있는 유저들의 데이터, 음식점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부족하지만 네.
지도의 퀄리티는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미국 시장에서 애플은 자동차 카 OS에 지도를 결합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또 좋아지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애플카가 중심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는 것은 아시아 시장보다는 미국하고 유럽에서 지도 부분 애플 맵을 지금 성능을 고성능화 고단위로,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부분적인 자율주행을 하더라도 지도 성능이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애플카가 하면서 거기다 구글 맵 쓸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죽었다 깨나도. 네. 그래서 구글 맵이 아니라 애플 맵이 지금 좋아지는 곳이 어디냐? 북미와 유럽이다. 그래서 애플카는 초기 시장 판매를 북미와 유럽에 집중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특히 애플이 그러니까 애플이 이제 매출 구조에서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아이폰 판매에 있어서의 20% 정도의 매출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애플카가 못 나갈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죠. 중국의 맵 정보는 절대 안 줄 거거든요. 네. 그리고 한국도 지금 뭐 구글 맵 정보 안 줬던 것처럼 쉽게 지도 데이터를 주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라든지 중국 시장에서의 애플카 시장은 제약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껏해서 저는 아시아 시장 들어온다면 일본 시장 정도가 애플카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애플이 갖고 있는 고민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네. 중국 이야기 나와서 말씀하신 사실 2분기 실적 안 좋을 수 있다는 예측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걸 뚫고 네. 실적이 좋았거든요. 네. 이게 사실 중국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무너지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 갖고 있는 딜레마잖아요. 네. 미국이랑 중국 사이 안 좋을 때마다 중국 매출 꺾일 거야. 네.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요. 사실은 미국 기업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중국 정부에게 러브콜을 계속해서 보낼 수밖에 없는 기업은 애플하고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중국 시장이 대단히 중요하고 테슬라 공장도 상하이에 갖고 있고 심지어는 땅 주인도 중국 정부가 갖고 있다 보니 앨런 머스크가 아무리 정치적인 발언을 해도 중국 정부는 한 번도 비판하지 않는. 그러네요. 네, 저는 같고요. 팀 쿡도 전혀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인데 지금 뭐 탈중국 해야 된다라고 바이든 정부가 막 외치고 있는데 그래서 베트남에다 공장 짓고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애플이. 예를 들면은 에어팟은 지금 베트남에서 생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옮기지만 쉽게 막 애플이 우리 공장 다 폭스콘 중국에서 빼서 미국으로 옮길 거야. 뭐 베트남으로 갈 거야. 이런 말 했다가는 작살납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2위 국가가 중국이거든요. 네. 1위 국가가 미국이고요. 네.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에 대한 애정이 중국 사람들이 대단히 강력하게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두 개의 제품을 꼽으라 그러면 하나가 애플이고 하나가 두 번째가 BMW거든요. 그러니까 요 두 개의 기업은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팀 쿡이 쉽게 바이든 정부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반중 정서 저는 100% 이해 가요. 근데 한국의 그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의 약 40몇 %도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고 특히 메모리 분야 네. 그리고 판매 시장도 약 40몇 %가 중국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시장을 무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경제가 그냥 몰락한다는 거고 그래서 애플도 탈중국한다 이건 전형적인 노이즈 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절대 탈중국할 수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근데 구조적으로 탈중국을 하려면 인도에서 난리가 나야 돼요. 근데 인도의 성장 속도는 가처분 소득이나 이런 것은 중국에 턱없이 모자라고요. 인도 또한 정치적으로 대단히 불안한 국가입니다. 대단히 민주적이지 않은 정부가 있는 거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중국하고 갈등하면 틱톡 금지해 그럼 그 다음날로 금지하잖아요. 그리고 아마존이 PB 상품 이 자체적으로 이제 줄이겠다는 걸 유럽연합하고 미국하고 지금 몇 년째 싸우고 있는데 인도 정부는 우리에 있는 모든 이커머스는 PB 상품 금지야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대단히 이 규제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도 시장은 되게 위험합니다. 오히려 중국 시장이 하루아침에 못 바꾸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거대 시장이 됐기 때문에 중국도 쉽게 정책 전환을 못 합니다. 자국 기업들 뭐 때려박고 디디칭 뭐 이런 데 어떻게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애플이나 이 테슬라는 사실은 목숨줄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하고 협상하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쉽게 애플하고 테슬라를 내려치지도 않을 뿐더러 또한 애플과 테슬라도 쉽게 중국 정부를 내려치지 않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왜냐하면 대한 시장이 아직 떠오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엄청난 팁인 게요. 네. 매 분기마다 단 한 번도 기사가 안 난 적이 없어요. 중국 정부가 애플 때린다. 뭐 반미 정서가 팽배한다. 근데 그거 모든 거 다 뚫고 항상 애플은 매출이 좋았거든요. 네.
되게 러브콜을 잘 보내고 있고요. 중국에 대한 광고, 마케팅 버젯 엄청나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애플이 정말 애정을 가지고 그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건 거긴 중산층 규모가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즉 절대량으로 볼 때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 중국이라는 것, 애플 입장에서. 이게 해주신 말씀 중에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둘이 구조적으로 얽혀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네. 웬만한 것들은 다 노이즈다. 네. 구조적 아주 큰 변화, 정말 전쟁이 나는 수준의 큰 변화가 아니라면 네. 오히려 이 부분은 상수로 봐야 된다. 네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단히 애국주의적 정서 속에서도 애플에 대한 사랑은 아주 크고 그것도 젠지들한테도 되게 강력하다고 저는 아까 그 뉴스를 봤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젠지들 같은 경우에는 78%가 아이폰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젠지의 특징이 아이폰을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젠지들도 애플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중국 정부도 함부로 애플을 못해요. 그랬다간 자국에 있는 10대들이 다 중국 정부에 등 돌릴 거 아니에요. 실제로 트럼프가 틱톡 비판했다가 미국의 10대들이 쟤 뭐지? 라고 얘기하면서 틱톡에서 반 트럼프가 조직화됐잖아요. 그것처럼 이미 대중화된 서비스를 정치인들도 쉽게 건들진 못해요. 그냥 다만 이제 협상에서 압력 주는 거죠. 너네 자꾸 애플 그렇게 까불면 좋지 않아. 테슬라 자꾸 까불면 날아갈 수 있어. 이런 걸 할 수 있어도 공개적으로 블러핑이네요. 예. 공개적으로 야 애플 내일부터 못 팔아. 이거는 중국 정부도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딱 그 생각이 나네요. 미국은 미국이고 애플은 애플인 거네요. 네네네. 중국 사람들. 네, 그래서 저는 애플은 뭐 테슬라처럼 뭐 천슬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기하급수적으로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 보지만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도 거의 없고 꾸준히 저는 매년 7, 8%를 매출이 상승하듯이 매년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상승할 주식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당연하게 반등들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애플이 갖고 있는 캐시예요. 이 캐시를 어디다 쓸 것이냐.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애플이 지금 한 1,000억 달러 정도의 1,000억 달러면 얼마죠? 100조 정도예요. 100조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네. 그러니까 매출을 2배 가기 위해서 M&A 시장에 뛰어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규제 당국의 규제에 걸리지 않는 M&A여야 되거든요. 막말로 얘기해서 현대기아차를 인수한다든지. 그러니까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동차 산업에 애플이 뛰어든다고 규제 당국이 규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또 하나 애플이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회사로는 세일즈포스 같은 정도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즉 B2B 영역으로 갔을 경우에는 규제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애플이 이 B2B 영역에서 흔히 말하는 MS가 지금 하고 있는 돈 벌고 있는 데가 B2B 영역에서 마이크로 오피스하고 엑셀 파는 거잖아요. 네. 충분히 B2B 영역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가능성이 이거는요. 애플이 세일즈포스를 인수하거나 또는 자동차 산업을 가기 위해서 현대기아차라든지 또는 베트남에 있는 빈그룹 요즘 빈페스트라고 해서 전기차를 대단히 잘 만들고 있고 유럽에 공장 2개 짓고 있고 미국에 공장 2개 짓고 있고 유럽에 배터리 공장 짓고 있고 빈그룹이 이제 배터리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배터리 공장 짓고 있거든요. 이런 빈그룹에 있는 이 빈페스트라는 자동차 산업과 배터리 산업을 인수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배터리와 자동차 시장을 한 큐에 먹는 거. 이 부분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테슬라도 되게 공을 들이는 것이 배터리잖아요. 네. 애플도 애플카를 가기 위해서는 배터리를 건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배터리 업체들도 인수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빈페스트처럼 자동차라든지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근데 이거는 베트남 정부가 쉽게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리고 저는 자동차 공장을 인수하는 거는 마지막 가능성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배터리 시장과 자동차 시장을 함께 갖고 있는 그룹이 아니라면 그렇게 매력이 좀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냥 이건 하청 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사실 리스크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리스크이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거는 잘 안 갈 가능성이 있지만 배터리 업체를 인수하던 또는 세일즈포스 같은 B2B 업체를 인수하던 요 정도가 애플이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규제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을 정도의 부분이다. 근데 애플이 게임 회사를 인수하거나 구글이 했던 것처럼 PP를 인수하거나 작동하는 거를 네, 하거나 뭐 스마트 워치 부분을 인수하거나 뭐 이런 부분은 전 일어나지 틱톡을 트위터를 인수하거나 트위터는 차라리 구글에는 인수될 수 있어도 애플에 인수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규제 당국에서 논쟁이 될 것은 애플은 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이 캐시플로우를 쌓아놓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캐시플로우가 있다.
뭐 보통 주가의 마켓 캡의 한 10%는 주식으로도 보통 M&A 할 때 주니까요. 네. 충분히 운영할 수 있거든. 그거 하면 사실 돈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뭔가 M&A 소식이 곧 들릴 건데 이 M&A가 애플이 어떻게 매출을 2배로 하는 데 있어서의 이 전략을 갖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시그널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렇게 현금이 많은 건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게 네. 애플이 전 세계에서 자사주 매입을 제일 많이 하는 회사 중에 또 하나예요. 네, 건강한 기업이죠. 네, 그런 그래서 부분에서. 사실 그 부분도 매력 있는데 정수님은 오히려 더 확장해서 그걸 넘어서서 돈이 많으니까 신규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M&A 전략에 나설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면 애플카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배터리 시장을 중국의 CATL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LG에게 그냥 파나소닉이 종속적으로 있으면서 애플카 시장은 절대 시장이 형성되지가 않고 거기서 의미 있는 걸 할 수가 없거든요. 칩만 좋으면 뭐예요. 자동차 시장 들어가면 배터리도 좋아야 되는데. 저는 배터리가 정말 그럴듯한 게 M1, M2에서 저 로우 배터리를 쓰는 걸 만들어냈잖아요. 네. 근데 M1, M2 전용 배터리도 만들 수 있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지금 당장 양산 체계를 갖고 오기보다는 배터리에 대한 양산 경험을 갖고 있는 기업을 인수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 예를 들면 스웨덴에도 노스폴트인가 하여튼 되게 좋은 배터리 회사가 있어요. 이 스웨덴 회사를 그러니까 이 인수하던 그래서 몇 가지의 캔디데이트에 있는 배터리 회사 인수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로 애플카 나오는 거죠. 혹시 지금 너무 좋은 말씀만 했는데 리스크는 없나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중국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리스크보다는 사실 가장 큰 건 역시 중국 리스크예요. 그리고 인도 리스크. 그러니까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20%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미중 갈등이 트럼프 때는 흔히 말해서 입으로 하는 싸움이었다라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하고 중국의 그 관계는 몸으로 하는 싸움이잖아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칩4 동맹 지금 뭐 들어보셨겠지만 한국하고 대만하고 일본하고 미국이 들어오는 칩4 동맹이라는 걸 미국이 제안해서 8월 말까지 너네 한국 들어올지 말지 답변 주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 동맹 안 해도 4개국은 열심히 협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중국한테 팔지 말아라는 강력한 그 네. 신용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 나오면 중국이 벌써 관영 매체에서 한국에다 경고했거든요. 너네 그러면은 이거 우리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야라고. 네. 왜? 미국이 정책 메시지를 준 거거든요. 칩4라는 정치적으로 우리가 너네 압박할 거야. 실질적으로 압박 다 하고 있으면서 굳이 그렇게 과잉해서 정책 행동을 하면 이미 하고 있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대응하고 있는데 정책을 세게 맞으면 자국 국민들 생각해서도 중국 정부도 한 방 맞았으니까 한 방 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정적 갈등까지도 가고 있다는 건 전 대단히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 갈등은 어느 정도의 긴장감은 인정할 수 있고 필요한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지만 이런 부분이 불똥이 사실은 어떻게 킬진 모르잖아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도 이렇게 전쟁이 갈 거라고는 생각 못했고 오래 갈 거라고 생각 못했던 것처럼 그리고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서 더욱더 증폭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지금 완전히 매크로 경제는 망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은 이번 11월 중간 선거를 놔두고 정말 어떻게 갈지를 모르고 이 불똥이 애플에도 튀긴다라면 애플은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직격탄을 맞고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 전체가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은 이거 이상 넘어가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건 세계 경제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즉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 하나만으로도 견디기 어려운데 바이든 정부가 중국하고 진짜 전면전을 한다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저는 경제적 재앙이 일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인이 가진 애플에 대한 사랑과 별개로서 그걸 뛰어넘는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미중 갈등이 양상이 지금 보이고 있다. 네. 사실 그건 트래킹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미중 갈등의 양상이 사람들이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폰 사면은 중국 사람들 중에 좀 미친 X. 지금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어떤 갈등을 하고 있는데 너가 그걸 사? 애플하고 아까 말씀하신 건 미국은 다른 나라야 라고 지금 중국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아니 같은 나라야 자꾸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중국 사람들도 애국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압박을 받거든요. 그러면 애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애플로부터는 이건 치명적인 상처인 거죠. 견딜 수 없습니다. 그건. 투자자로서는 되게 어렵네요. 사실. 네, 그래서 이 부분 나오기 시작하면 애플 전체 매출이 20%입니다, 여러분.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애플의 주가는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좀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물론 그 다음에 규제가 있어요.
근데 규제는 저는 어느 정도 상쇄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레귤레이션 들어오는 지금 빅테크에 대한 규제, 이거는 애플만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받고 있는 기업이고 빅테크 기업들이 어느 정도 애플은 상쇄 전략을 만들 수 있어요. 대응책 아까 말했던 아이폰을 서브스크립션으로 판다든지, 즉 통신사가 팔던 거를 파이낸싱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돈 조금 더 벌어본다든지 이런 걸 해볼 수가 있는데 중국하고 결정이 나면 매출의 20%가 날아가는 거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중국하고의 갈등이 증폭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애플 주가는 폭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이건 투자자들도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형 투자자들도 헷갈리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리스크 없는 주식 투자는 없죠. 네, 어떻게 보면 미중 갈등의 키워드가 진짜인지 노이즈인지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겠네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전쟁으로까지 번질 만한 사건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어야겠네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치받는 게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매출에 영향 주지 못했던 거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서학개미나 우리 동학개미 개미 여러분들은 정책으로 조금 더 뉴트럴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정책 갈등에서 반중 정서를 외치는 것, 제가 중국을 옹호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중 정서가 가질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 그리고 이것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유한 주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결코 그냥 물가 1, 2% 오르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르고 중국 정부는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서 미국 정부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이러한 미중 갈등을 강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도 우리가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았다. 이걸 깨달으면서 조금은 경제의 독립성을 원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서플라이 체인의 재조정과 재구조화를 지금 주장하면서 중국하고 이런 갈등들을 낳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방향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의존적이었던 중국 의존성을 극복하려고 하는 건 좋다라는 거예요. 좋은데 이 사고가 중국 경제를 전 세계가 무시해도 된다는 사고로 하면 곤란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에서 제일 수출을 많이 하는 것도 중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엔비디아 제가 따로 얘기했었는데 엔비디아의 전체 시장 세계를 얘기하면 엔비디아가 미국 기업이니까 뭐 괜찮아 하고 있지만 엔비디아의 GPU라든지 엔비디아의 매출의 발생이 25%가 중국에서 나요. 그리고 25%가 대만에서 나고 25%가 한국에서 납니다. 기타 아시아에서 나요. 네. 그리고 이 대만에서 만들어진 25%도 중국으로 많이 수출이 돼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의존도가 중국에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중국 의존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쉽게 탈중국했거나 소비 시장에서의 어떤 이 중국 소비자들의 애국주의하고 맞붙는 순간은 결코 이거는 이 연쇄 효과는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클 거라고 봅니다. 애플은 또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좋을 건데 미중 갈등 잘 관찰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명확한 시그널 뉴스이기 때문에 예의 주셔야 되는 거고 레귤레이션 문제는 물론 이것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벌써 이미 선반영되어 있고 크게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새로운 규제안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계속 어떤 규제안이 나올 거라는 건 이미 충분히 얘기가 인앱 결제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애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